교과서 222쪽 학습활동 함께 해보겠습니다. 학습활동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봅시다. 1번 이 소설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등장인물들의 생각이나 행동 등을 근거로 하여 인물의 성격을 파악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소설의 주요 인물은 사씨와 교씨 그리고 유할림 이 세 사람을 들 수 있는데요. 자, 각각의 어떤 생각이나 행동, 성격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씨. 사씨는 가정을 위해서 첩을 들이기로 하였으며 첩인 교씨를 시기하지도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사씨의 성격은 유교적 가르침에 충실하며 어질고 타인을 신뢰하여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인의 전형이다, 착한 사람의 전형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자, 그 다음 교씨입니다. 교씨는 사씨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할림에게 사씨를 모함하는 말과 행동을 했고요. 교씨의 성격은 배은망덕하고 교활하며 간악하여 자신의 욕망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즉 악인의 전형으로서 이 소설에서는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유할림입니다. 유할림은 교씨의 말을 듣고 교씨를 위로하면서도 사씨를 의심하지 않았으나 교씨의 간계를 깨닫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즉 터무니없이 교씨의 말을 듣는 가벼운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교씨가 왜 사씨를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지 그 부분을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할림의 성격은 배려심이 있고 믿음이 두터우며 신중한 성격이나 사람의 됨됨이에 대한 판단력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서술자가 직접 개입한 부분을 찾아보고 그에 따른 효과를 말해보자. 자, 앞부분에서 한번 살펴보았었는데요. 이 소설에서는 서술자가 나타나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서술자가 개입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 어디였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아, 옛말에 일기를 아니할 수 있겠는가 라는 교과서 221쪽의 1행부터 8행 사이의 내용이 바로 서술자가 개입한 부분인데요. 자, 이 서술자 개입 부분의 효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 사건의 정황을 해설해 줌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와 처첩의 사이는 진정 어려운 관계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처첩 제도에 대한 문제를 부각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22쪽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활동을 통해 이 소설에 반영된 사회 문화적 상황에 대해 이해해보자 라고 했네요. 먼저 첫 번째, 유할림이 교씨를 첩으로 들인 이유를 말해보자. 왜 유할림은 첩을 들였을까요? 그때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면 유할림과 사씨가 결혼한 지 9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생기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씨가 유할림에게 첩을 들여 대를 이을 것을 권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자식이 생기지 않자 사씨는 자연스럽게 첩을 들이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때 당시의 사회, 어떤 사회였을까요? 교씨가 사씨를 모함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추측해보자 라고 했네요. 교씨는 첩이라는 지위의 불만과 불안감을 느껴 사씨를 모함하여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자신의 영달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즉 교씨는 본인이 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본처와 부인과 첩 사이에는 어떤 그 신분적인 제약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신의 지위에 불만을 느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설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적 관습을 찾아보고 오늘날과 비교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이 작품에는 한 남편이 여러 명의 부인을 두는 관습인 일부 다처제 또는 일부 처첩이 나타나는데 이는 일부 일처제가 법제화된 오늘날에는 허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예전에는 한 남자에게 여러 명의 부인을 둘 수 있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남편과 부인이 각각 한 명씩만 있어야 되는 그런 일부 일처제가 법제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과 지금의 그 사회문화적 상황이 다르다는 것, 당시에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사씨는 남편에게 첩을 드리라라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던 거죠. 교과서 223쪽 3번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가는 이 소설을 쓴 작가의 말이고 나는 이 소설에 관한 당대의 평가이다. 이를 참고하여 다음 활동을 해보자. 자, 가는 작가 김만중이 쓴 작가의 말입니다. 소식에 동파지림에 이런 말이 있다. 그러니까 소식이라는 작가가 쓴 동파지림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다. 거리의 어린 아이들은 천박하고 수준이 낮은데 집안 사람들이 그 아이들 때문에 아주 질리게 되면 돈을 주어서 모아 앉혀두고 옛날 이야기를 듣게 했다. 이야기가 삼국의 일에 이르러 유현덕이 패하는 것을 듣게 되면 눈썹을 찡그리고 찌푸리다가 우는 놈마저 있다. 조조가 패하는 것을 들으면 즉시 즐거워해서 노래하며 기뻐했다. 이것이 곧 나관중의 삼국지 연의가 생겨난 시원이 아니겠는가? 이제 만일 진수의 삼국지나 사마강의 자치통감을 대본으로 삼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해 준다고 해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것이 통속소설이 지어지는 이유이다. 김만중, 서포만필 중에서. 자, 그 다음 서포는 속언으로 많은 소설을 지었다. 이때 속언이라는 얘기는 그냥 시중말이겠죠. 우리 한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남정기라 하는 것은 할 일 없이 지은 작품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한문으로 번역하였다. 폐관소설은 황탄하지 않으면 경박하고 화려한데 백성의 도리를 돈독히 하고 세교에 도움이 되게 할 만한 것은 오직 남정기뿐이다. 김춘택 북헌집 중에서. 자, 김춘택이라는 사람이 그 김만중의 사시남정기를 한문으로 번역해서 남겼다라는 그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작가가 이 소설을 창작한 의도를 추측해보자라고 했는데요. 작가는 왜 이 소설을 창작했을까요? 네, 가에서 역사서와 달리 소설이 독자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전해주기 때문에 통속소설이 창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에서는 이 소설이 백성의 도리를 돈독히 하고 교훈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에 비춰볼 때 작가는 한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소재로 창작하여 독자들이 이를 읽고 즐거움과 감동을 느끼는 과정에서 올바른 삶의 자세에 대한 교훈을 얻기를 바랐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어떤 성격이 교훈적이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 이 소설이 어떤 독자층에게 주로 읽혔을지 이야기해보자 라고 했네요. 이 소설은 어떤 독자층이 주로 읽었을까요? 현숙한 사씨가 복권되고 다시 돌아오고 사악한 교씨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내용이므로 유교적 도리와 부덕을 강조했던 부인의 어떤 덕이죠. 강조했던 당대의 풍토에서 여성 독자뿐만 아니라 식자층에게 폭넓게 읽혔을 것이다. 또한 가정 내의 갈등을 다루고 권선징악의 주제를 드러내어 공감을 쉽게 얻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독자층에게 읽혔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교과서 224쪽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과 관련하여 다음 활동을 모둠별로 해보자. 숙종, 인현황후, 장희빈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조사해보고 이 소설의 이야기 구조와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살펴보자 라고 했네요. 앞부분에서 여러 번 얘기했듯이 이 소설은 그 인현황후 폐비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서포 김만중이
그것을 빗대어 숙종에게 올리는 그런 어떤 풍간소설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역사적 사실과 사시남정기의 소설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물입니다. 역사적 사실에서 인물은 숙종, 인현왕후, 장희민이 등장하고요. 사시남정기에서는 이에 대응되는 그 인물로 유한림, 사씨, 교씨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사건은요. 인현왕후는 덕성이 뛰어나고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었으나 왕자를 낳지 못했고요. 숙종은 후궁인 장희빈을 총애하였는데 장희빈은 중전이 되기 위해 간계를 부려 인현왕후가 폐위되도록 했습니다. 이후 장희빈의 음모가 밝혀져서 인현왕후가 복이 되고 장희빈은 죽음을 맞은 그런 어떤 역사적 사실이 있었고요. 이 사시남정기는 현숙한 처인 사씨는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교씨를 첩으로 들이게 했습니다. 아들을 낳은 교씨는 사씨도 아들을 낳자 자신의 지위에 불안함을 느껴서 흉계를 써서 사씨를 집안에서 내쫓습니다. 그리고 유한림과 다시 만난 사씨는 가정으로 돌아와 영화를 누리고 교씨는 응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줄거리나 내용이 역사적 사실과 이 소설이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숙종, 인현왕후, 장희빈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은 첩의 관계로 처가 쫓겨난다는 점, 쫓겨났다는 처가 다시 돌아와 제자리를 찾는다는 점 등에서 이 소설의 이야기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32쪽 교과서 학습 활동입니다. 먼저 이해하기 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 소설의 중심 사건을 파악하여 다음 활동을 해보자. 나와 형이 공장에서 쫓겨난 이유를 짐작해보자 그랬네요. 자, 앞부분에 보면 나와 형이 공장에 있다가 쫓겨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쫓겨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형과 나가 노동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대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것과 노동자의 권의를 되찾기 위해 사장과 협상을 시도했었다는 앞부분의 줄거리를 볼 수 있었는데요. 자, 이것을 통해서 이들은 사장에게 더 나은 노동 환경을 요구하다가 아마도 공장에서 쫓겨나지 않았을까, 쫓겨나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1번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집이 철거되기 시작하는 와중에도 난장이 가족이 의연하게 식사를 한 까닭을 말해보자 그랬네요. 철거반이 집을 철거하러 왔을 때 그때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이 먹던 식사를 모두 마치고 있었죠. 자, 그 이유는 집과 함께하는 마지막 순간을 의연한 모습으로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또는 저녁 식사로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는 것처럼 집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경건하게 식사를 한 것이다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입니다. 2번의 첫 번째, 이 소설의 서술 방식과 관련하여 다음 활동을 해보자. 이 소설에 나타나는 이항 대립의 요소를 찾아보자. 자, 서로 대립하고 있는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보자는 건데요. 우리 노동자들, 즉 공원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대립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사장과 참모들이 되겠죠. 즉 회사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즉 쇠망치를 든 사람들, 사나이, 즉 우리 집을, 그 난장이의 집을 그 철거를 하러 온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들과 대립하는 요소, 대립하는 사람들은 바로 난장이 가족과 지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2-2번, 2번의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이 다음 장면을 통해서 작품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추측해보자 라고 했네요. 자, 장면 1.
어린 조역이 우리 집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나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왜 배를 잡고 웃었을까요? 그 배를 잡고 웃는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면 2, 지섭이 사나이에게 철거를 따지다가 주먹을 휘두르지만 결국 쇠망치를 든 사람에게 몰매를 맞고 끌려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 장면들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 무엇일까요? 먼저 장면 1, 우리 집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나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웃었던 그 장면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즉 사장네 집에 있는 나무들보다 사람인 이 공원들, 우리들이 대접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노동자들의 삶을 자조적인 어떤 스스로 비웃는 듯하는 그런 목소리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면 두 번째, 지섭이 난장이 가족을 대표하여 저항을 해보지만 결국 권력의 힘에 의해서 밀려 패배하고 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노동자의 권익을 강조하는 지식인의 목소리가 폭력적인 힘에 눌려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시대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이때의 지섭은 본인은 노동자가 아니었겠죠. 노동자의 권익을 강조하는 지식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어떤 지식인의 정당한 목소리가 폭력적인 힘에 의해서 눌려서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폭압적인 시대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2번의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작가가 난장이 가족이 사는 곳을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이름으로 설정한 의도를 생각해보자 라고 했네요. 즉 난장이가 사는 곳은 결코 낙원도 아니었고 행복한 곳도 아니었죠. 그런데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 바로 난장이 가족은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작가는 이러한 난장이 가족이 사는 곳을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반어적인 그 반대 의미의 이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통해서 난장이 가족이 처한 상황의 비극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33쪽의 3번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3. 보기를 읽고 이 소설에 반영된 시대적 상황과 관련하여 다음 활동을 해보자. 먼저 보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조세희의 소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의 세계는 자본주의 모순에 의해 자본가와 노동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내적으로 분리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난장이와 그의 가족으로 표상되는 사회적 약자들은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패배하고 만다. 분리된 사회의 벽에 막혀 아무도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난장이 가족들은 자신들에게 아무런 희망도 제시해주지 않는 자본주의 질서를 거부하고 그들이 속한 사회 전체를 부정한다. 달나라를 향한 난장이의 꿈과 살인이라는 악을 저지르는 아들의 행위가 여기에 속한다. 이처럼 현실적 조건을 쉽게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난장이 가족의 모습에서는 비장미마저 느껴진다.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나타난 시대상과 삶의 모습을 오늘날과 비교해보자 라고 했네요.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서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나쁘죠. 그리고 재개발로 집을 잃는 도시 빈민들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 환경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고용이 불안정하고 열악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지요. 그리고 재개발 지역의 경우 입주권을 가지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지금도 역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소설 속 장면과 관련지어 작가가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해보자 라고 했네요. 그러한 어떤 이런 소설을 통해서 작가가 하고자 하는 모습, 말하고자 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즉,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비판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보아 작가는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대우가 나아지기를 바랄 것이다 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난으로 인해 집을 잃고 결국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진다는 내용으로 보아 작가는 빈부의 격차가 줄고 누구에게나 의식주 등 생존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지향했을 것이다 라는 정도로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